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1심에서 징역 24년 중형과 함께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한국GM 부평 공장을 찾아 카호카잼 사장과 면담하고 노조 측을 만났습니다. 한국GM 노사 간 합의가 여전히 좁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직원이 실수로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식으로 잘못 입력해 지급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한때 11% 넘게 떨어졌습니다. 건설사들이 지방선거와 러시아 월드컵 등이 예정된 6월 전에 아파트 분양 물량을 쏟아냅니다. 이달과 다음 달 예정된 일반 분양 물량은 7만 가구에 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비선 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 중형과 함께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온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한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최종 책임자인 만큼 사법부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내린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 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선고 결과는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단죄입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날까지도 법정에 불출석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한국GM 부평 공장을 방문해 카허카잼 사장과 면담하고 노조 측을 만났습니다. 한국GM 노조가 유동성 위기로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자 카허카잼 사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해 집기를 부수고 이틀 동안 농성을 벌이는 등 노사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자 이를 중재하기 위해 방문한 겁니다. 그러나 한국잼 사태는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이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백운규 산자부 장관이 한국GM 사장과 노조를 만났습니다. 노사의 대립이 심각해지자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앞서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사장실을 찾아가 쇠파이프로 집기를 부수고 무단 점검에 나서며 이틀 동안 농성을 벌였습니다. 사측은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회사를 살려야 할 주체인 한국GM 노사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백 장관은 양측을 압박해 조기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우선 카잼 사장과 만난 백 장관은 한국GM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노사 협상이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며 사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조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노조 측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백 장관은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조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단 점거 등 과격한 행동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노사 간 대타협이 먼저 이루어져야 정부 지원 방안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단 점거를 중단하긴 했지만 폭력 사태까지 빚어지며 노사가 강대강 대치로 실타래가 점점 더 꼬여만 가는 한국GM 노사. 노사가 시간만 끌고 있는 사이 협력사의 줄도산, 영업만 붕괴, 부도라는 폭탄이 터질 시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양부와 타협이 아닌 악수를 두며 파국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노사 양측에 대승적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증권업계에는 팻핑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두꺼운 손가락이란 뜻으로 매매 주문 실수를 풍자하는 말인데요. 오늘 삼성증권에서 보통주 한 주당 1,000원인 직원 배당금을 1,000주로 입력해 내보내는 사상 초유의 배당금 팻핑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수습 과정을 지켜본 후 제재 등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삼성증권에서 우리 사주 배당금을 주식으로 잘못 지급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삼성증권은 직원들에게 보통주 한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을 하려 했지만 실수로 주식 1,000주를 입금한 겁니다. 정확한 주가 하락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삼성증권 측이 이 내용을 공시한 후 삼성증권을 통해 500만 주 이상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주가는 장중 한때 11% 이상 떨어졌습니다. 전거래일 종가에 비해 10% 이상 주가가 급등락할 때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제도인 변동성 완화 장치도 수차례 발동됐습니다. 삼성증권은 사태가 벌어진 직후 수습에 나서 현재 대부분 주식을 회수한 상태입니다. 다만 배당받은 주식을 이미 매도해버린 직원들이 있어 이에 대한 처리가 남은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각한 직원들로부터 주식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삼성증권 측은 일부 직원들이 오늘 매각한 주식의 대금이 결제되는 오는 10일 회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삼성증권 측의 실수로 주가가 떨어져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한 금융전문 변호사는 오늘 삼성증권과 유사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로 판단될 경우 표시상 착오로 인정돼 투자자들은 소액의 위자료만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은 혼란과 손실 규모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며 아직 삼성증권이 자체 수습 중인 만큼 수습 결과에 따라 제재 등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건설사들이 6월 전에 새 아파트를 대거 공급합니다. 4, 5월 일반 분양하는 물량을 조사했더니 7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배가 훨씬 넘는 물량입니다. 부동산 규제가 여전한데 유독 이 시기에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창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 69,521가구의 새 아파트가 일반 분양됩니다. 작년 이 기간에 19,403가구가 분양했던 것과 비교하면 258%나 늘어난 물량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여전하고 대출받기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공급을 되레 늘린 겁니다. 특히 올해 분양 예정 물량은 21만 3,373가구로 조사됐는데 4, 5월에 총 분양 물량의 3분의 1가량이 집중됐습니다. 업계에선 6월 국민들의 관심이 큰 이슈가 겹친 탓에 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선거나 월드컵 이런 빅 이슈들 같은 경우는 관심사들이 그쪽에 많이 쏠리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분양시장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 이슈 이전의 분양 물량들이 좀 당겨서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4, 5월경에 분양 물량들이 많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장애선거는 14일로 선거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오는 5월 31일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한다는 뜻입니다. 거리에는 후보별 공약이 담긴 현수막과 확성기를 이용한 홍보 활동이 잇따를 것으로 관측돼 분양 광고나 현수막은 주목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선거 다음 날인 14일부터는 러시아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한국은 이달 18일 첫 경기를 시작으로 24일과 27일에 각각 경기를 치릅니다. 경기 성적에 따라 관심은 더욱 쏠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무주택자라면 이번 공급분 중 조정 대상 지역의 물량에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로 입주자를 모집하기 때문입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따져 점수가 높은 사람이 당첨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인포 조사에 따르면 4월에서 5월 분양 물량 중 3분의 1가량은 서울, 과천 등 조정 대상 지역에서 나옵니다. 서울에서 8,403가구로 가장 많고 세종 4,507가구, 경기 하남 3,528가구 등 총 21,819가구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순환출자 구조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주주 권익을 강화하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환 출자는 그룹 내에서 계열사끼리 꼬리에 꼬리를 물며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도 전체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해소할 것을 주문해왔습니다. 기존 현대백화점 그룹의 순환 출자 고리는 3개. 현대백화점에서 현대쇼핑, 현대 현대백화점으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고리와 현대백화점에서 현대쇼핑,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으로 이어지고 현대백화점에서 현대쇼핑,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현대그린푸드와 현대쇼핑은 어제 오후 이사회를 열고 그룹 순환 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했습니다. 주주 권익 강화와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등 높아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지선 회장과 정교선 부회장은 순환 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필요한 계열사 지분을 모두 사재를 출연해 사들였습니다. 정 회장은 320억 원을 은행에서 차입해 현대쇼핑이 보유한 현대 지분 21.3%를 사들였습니다. 정 부회장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대홈쇼핑 주식 전량을 현대그린푸드에 매각해 자금을 조달했고 이를 통해 현대쇼핑이 보유한 현대그린푸드 지분 7.8%를 매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200억가량의 세금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은행이 지난해 신탁 판매로 수수료 장사를 쏠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최근엔 ETF 신탁 상품을 활발히 판매하고 있는데 과도한 수수료로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은행권은 그만한 수수료를 받을 이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해 시중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비결로 비이자 이익 극대화가 꼽힙니다. 비이자 이익은 신탁, 보험, 펀드 등 상품을 판매해 얻는 수수료 수익을 뜻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최근 ETF 신탁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며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작년 말까지 잔액 기준 10조 2천억 원어치의 ETF 신탁 상품을 팔았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은행 ETF 신탁 상품 수수료는 약 1%. 은행과 달리 증권사의 ETF 수수료는 최소 0.014% 정도입니다. 은행이 증권사보다 최대 70배 넘는 수수료를 챙겨가는 겁니다. 증권업계는 이에 대해 은행이 ETF 신탁 판매를 통해 과도한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측은 증권사의 경우 온라인 거래 시스템인 HTS를 통해 ETF를 판매하고 은행은 대면 방식으로 판매하기에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더 비쌀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만약에 증권사에서도 저희랑 똑같이 대면으로 하게 되면 수수료는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하면 증권사나 은행이나 금융회사는 다 비슷합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의 고위험 ETF 신탁 판매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 투자자의 손실을 우려해 고위험 ETF 은행 신탁 상품에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최근에 은행에서 이제 좀 레버리지 기능이 있는 상품에 대한 수익성이 좀 높아가지고 판매를 좀 권유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시장 변동성이 클 경우에 이제 고객의 피해가 이제 확산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고위험 ETF 신탁이 수익성이 높다는 이유로 일부 은행은 불안전 판매에도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은행은 당장의 수익을 올리기에 급급하기보다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까도 끝이 없는 은행권 채용비리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권력자들에 의한 부정청탁이나 내부 임직원들의 추천 특혜 채용 사례가 속속 드러났는데요. 이번엔 남녀 성차별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금융증권부 정훈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 금융권의 채용비리 검사의 초점이 계속해서 옮겨가는 모양새죠? 네, 애초 시발점은 권력자들에 의한 부정청탁이었는데 내부 임원들에 의한 추천, 특혜 채용이 드러나더니 이번에는 성차별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은행권 채용비리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우리은행의 채용비리 정황이 담긴 청탁 리스트를 폭로하면서 처음 불거졌는데요. 이후 이어진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의 핵심은 청탁에 의한 부정채용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최영식 전 금감원장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사 내부 임원들에 의한 추천 채용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했는데요. 당시 최 전 원장은 하나금융에 재직할 당시 공채 과정에서 임원들로부터 받는 추천을 했을 뿐 부정은 없었다고
찍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더 커지면서 최 전 원장은 끝내 사퇴했고 금감원은 특별검사단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들여다봤습니다. 당연히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임원 추천제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그런데 특별검사단이 이 조사를 마치면서 하나은행이 공채 때 남녀 차등 채용을 계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밝히면서 성차별 문제로 기류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네, 이 특별검사단 조사에서 남녀 차별 문제가 드러났는데요. 어느 정도로 심각했던 겁니까? 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3년 신입 행원 채용 때 최종 임원 면접에서 합격권 내 여성 2명을 탈락시키고 합격권 밖 남성 2명으로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당시 최종 합격자 229명 중 남성은 201명, 여성은 28명으로 굳이 2명을 조정하지 않아도 남성이 압도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직무에 대해 남녀 채용 인원을 사전에 달리 정하는 등 서류 전형에서부터 남녀 차등 채용을 추진해왔다는 겁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3년 하반기 공채에서 미리 남녀 4대1 비율로 채용 계획을 세웠을 뿐 아니라 실제 채용된 남녀 비율은 5.5대1로 더 차등적으로 채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 커트라인이 남성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는데요. 당시 서울 지역 여성 커트라인은 600점 만점에 467점으로 남성 419점 대비 48점이나 높았습니다. 남녀 차별 없이 동일한 기준이라면 서류 전형 커트라인이 444점 정도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인데요. 금감원이 추정해본 결과 이 경우 서류 전형 단계에서 남녀 합격 비율이 1대1에 근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남녀의 성비가 점수로만 따지면 1대1에 가까웠는데 실제로는 5대1을 넘었다고 하니 여성들 피해가 심각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성가족부가 이 문제 들고 일어났다고요? 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어제 이례적으로 직접 금융감독원을 방문했는데요. 금융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차별에 대한 항의와 함께 후속 조치를 요청하기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정 장관은 김기식 금감원장을 만나 하나은행의 채용 성차별에 대해 경악, 좌절감, 충격 등의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정 장관은 입직 단계에서부터 여성들을 차별하는 유리천장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여성계는 경악하고 있다면서 금감원이 실태 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금융권은 여성 근로자가 다른 업종에 비해 많은데 관리자 비중은 작으니 대표적인 유리천장이 금융권이라면서 균형을 맞춰주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김 원장은 하나은행 조사 결과에 남녀 합격 점수를 달리해 여성을 대거 서류 전형에서 떨어뜨린 사실이 개인적으로도 가장 충격적이었다면서 금감원이 금융권을 상대로 하는 경영 진단 평가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 장관이 요구한 실태 조사를 김 원장이 사실상 약속한 셈입니다. 네, 당국과 금융권의 채용 비리 2라운드가 시작되는 셈인데요. 사실 채용을 할 때 남녀 성비를 조절하는 문제는 다른 국내 기업들에도 만연한 문제 아닙니까? 네, 당장 금융권에서는 채용 비리 조사가 성차별 문제로까지 번지는 데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조직 운영을 위한 기업의 판단이 채용 비리에 해당하는지조차 논란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출산과 육아휴직 등 여성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전체 인력 운용 차원에서 채용 비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은행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기업이 채용 때 성별을 고려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국내 기업 인사 담당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채용 시 성별을 고려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더니 무려 81%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성별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성별에 따른 직무 적합성이나 역량과 함께 조직 문화 향상 등의 답이 주를 이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드러난 하나은행의 4대1 비율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 경우 너무 지나친 것이 문제라면 채용에서 남녀 성비율에 정답이 있을 수 있는지도 의문으로 남는데요. 금감원이 정조준했던 부정청탁에 의한 채용비리 문제도 금융권의 반발로 진실공방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사회적 파장이 더 큰 성차별 문제까지 꺼내들면서 금융권은 더 오랜 시간 채용비리 이슈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네, 금융권의 채용 성차별 논란과 관련해 정훈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신임 부위원장이 고용 탄력성이 높은 중소기업과 서비스기업, 정보기술, 벤처기업 일자리가 생기도록 정부가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해 박성택 중소기업 중앙회장을 만나 역대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피부에 와닿는 점이 부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창업 지원과 관련해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질 않는다며 어느 정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업계가 주장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선 100% 시장 경제가 어디 있느냐, 적합업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벌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10%고 협력업체는 2% 정도인데 이런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대기업 요구 중에서 원하는 바를 지원하고 대기업에도 협력업체를 확실히 지원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택 중앙회장은 일자리위원회가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일자리위원회가 역할을 잘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6월쯤 가능성과 재무구조 등을 바탕으로 청년에게 추천할 만한 중소기업 1만에서 1만 5천 개를 공개하려고 한다며 젊은이들이 정보가 없어서 중소기업에 못 간다는 이야기를 안 듣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장의 고용 탄력성이 높은 게 물론 업종에 따라 다르고 기업 따라 다릅니다만 중소기업, 서비스산업, IT 벤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산업, 업종, 기업에 대한 그냥 말이 아니라 피부에 와닿는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내는 걸 도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출시된 코스닥 벤처펀드가 첫날부터 수백억 원의 자금이 몰리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타임폴리오 코스닥 벤처펀드는 900억 원어치가 판매됐고 라임자산운용의 코스닥 벤처펀드도 두 가지 전략 유형에 모두 400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브레인자산운용의 브레인 코스닥 벤처펀드는 어제 하루 만에 127억 원이 들어왔고 삼성 액티브 운용이 내놓은 삼성 코스닥 벤처 플러스 펀드에도 100억 원이 몰렸습니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펀드 자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 해제 7년 이내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모주 우선 배정과 세제 혜택까지 더해 흥행 요소를 두루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운용사들이 출시한 코스닥 벤처펀드 상품은 27개로 오는 5월까지는 64개 상품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일본 면세점 운영 전문기업 JTC가 코스닥 상장 첫날인 오늘 공모가보다 91.7% 이상 오른 16,300원에 마감됐습니다. 공모가 8,500원보다 65% 이상 높은 14,050원을 시초가로 장을 출발한 JTC는 장중 한때 18,000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앞서 삼성증권이 지난달 26일에서 27일 이틀간 진행한 공모주 청약에서 JTC는 46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구철모 대표가 일본 유학 후 직접 창업한 JTC는 현재 일본 전역에 24곳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면세점 업계 전체 매출액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일본 내 1등 면세점 전문 기업입니다. JTC는 현재 일본에 등록된 전체 여행사 중 89%가 넘는 770여 곳의 여행사와 제휴하고 있으며 일본의 2019년 소비세 인상과 2020년 도쿄 올림픽 등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JTC의 매출 성장률은 22.4%, 영업이익률은 6%이며 2020년 관광객 연 4천만 명 유치, 2022년 매출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9월부터 전국 시내버스 4,200대에서 승객들이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물인터넷 자동 판매기를 통해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물인터넷 자판기는 인터넷에 연결돼 보관 온도나 판매 제품의 유통기한 등 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인증 조작 사건으로 지난 2년간 판매가 중단됐던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가 고객들에게 공식 사과하며 영업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소송을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복귀를 선언한 데 비판이 제기됩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인 교촌치킨이 배달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합니다. 교촌치킨은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가맹점에서 배달 주문 시 건당 2,000원의 배달 서비스 이용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낮부터 전국 곳곳에 옅은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황사는 올해 우리나라 내륙에서 관측된 첫 사례인데요. 오늘 밤까지 옅은 황사에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중국 만주 부근에서 황사가 발원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중국 북동지방으로 이동하겠지만 일부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는데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원 영서와 경북 북부 내륙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에도 약하게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 내내 구름이 많겠고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크게 밑도는 데다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어 쌀쌀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토요일 오전과 일요일 오후에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은 새벽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고 중부지방 대체로 흐리다가 차츰 개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4도에서 11도의 분포로 쌀쌀하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겠고 한낮에 광주 9도, 대구 10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 경기와 강원도에,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